올해 선박 수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우리 조선업계가 7년 만에 수주량 세계 1위를 탈환한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배 한 척의 가격이 19억 2천만 불이요. 우리 돈 하면은 2조. 조선업은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고요. 기술 자립도가 90%가 넘거든요. 운명적으로 이제 바다에 놓여가지고 이 파에 대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최양수 선생님이 한국의 해양 기술을 접목시키고부터 그런 기술적인 역량이 싹트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해양공학이 대세가 될 거다. 우리나라 해양공학의 개척자이자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행복한 것이 제가 근무한 동안에 조선업이 세계 1등이 됐던 그건 자기가 그 전공하는 분야가 세계 1등 되는 거는 그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안녕하세요. 강의 준비할 때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은 아주 뭐 긴장이 돼가지고 많이 다릅니다. 길을 걸으면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최향순이고요.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에 대한 그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다가 은퇴했고 5년 전에는 다행히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무성인데? 그 배 옆에 보면은 이제 뭐 파 성분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앞부분에 나가는 건 이제 브레이킹 웨이브, 쇠파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앞에 선수파가 쭉 올라가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파도에 제일 관심이 많죠, 아무래도. 파도가 오면은 그 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거 찾아내는 공학적인 연구가 제가 했던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제가 그쪽 분야를 전공으로 택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배가 나갈 때 만들어지는 이 파를 어떻게 이제 저것을 분석하느냐 수학적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그 처음 공부를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배 모양을 어떻게 잘 만들면은 만들어진 파가 적어서 엔진의 소모를 적게 하느냐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저 먼 바다에서 파도가 막 올 때 거기에 해양 구조물이 어떻게 운동을 적게 하면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냐는 그 연구를 한 걸로 일생을 다 보낸 겁니다. 봐도 그냥 보죠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것을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저게 어떻게 하면 좀 파도가 줄어들 수 있지 이렇게 좀 그 상당히 구체적인 자연 현상으로만 보게 되니까 그냥 아름답게 바라보질 않고요. 교수님이 파도를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셨으니까 일반 사람과 다른 어떤 파도의 속성이라든지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다뤘던 이제 그 파도는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건데, 뭐 파가 없이 잔잔한 바다가 되면은 뭐 상당히 좋겠죠. 뭐 상당히 평화스러운 그런 바다가 되는데, 불행하게도 배가 항해한다든가, 특히나 이제 그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해양 석유나 그 LNG를 내추럴 가스를 이제 그 생산하는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운명적으로 이제 파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파에 대한 문제를 저희는 풀어 나가야 되는데, 공학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파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이 문제가 선형적인 문제냐 아니면은 비선형적인 문제에 따라서 쉽고 어려움이 결정되는데, 파도는 불행하게도 뭐 모든 항들이 서로 곱해져 있는 형태의 비선형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풀기가 좀 어려운데, 대신 어렵기 때문에 평생 동안 풀어도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는, 그래서 평생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반가운 사람이. 이거 어서. 반갑습니다. 어서 고마워. 실험하냐고 고생 많았더니. 해저에 있는 석유나 가스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이러한 구조물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 기술을 이와 같이 실험을 통해서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실험하고 그 계산한 건 뭐냐면은 암벽에 계류된 선박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것이 조류아니에요. 조류가 뭐 측면 오게 되면 이거는 뭐 꼼짝 못하고, 특히 사면에서 오더라도 그때는 뭐 바람이라든가 파도보다도 조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 옛날 조선소에서도 페리가 왔을 때 피해가 제일 심했던 게 그 조선소 안쪽으로 파도가 들어왔잖아요. 조류가 들어오고, 그때 뭐 그냥 다 방파제 위로 올라가고 그 방파제 올라가고 에디슨 막 앞에 펀치 나고 뭐 다 그때 벌어진 일인데. 자연의 힘이 상당히 무서운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자연의 힘이 무서운데 그걸 이겨내는 조선해양공학은 더한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런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십니다. 여기서 다 계측을 하고요. 지금 여기는 뭐 바람이나 파도 같은 거 생성하는 그러게요. 컨트롤 프로그램이고요. 바로 옆에서 이제 해석한 결과들을 확인을 바로 하고, 나오겠죠. 예. 주로 이제 체일록 박사 실험 프로그램. 예. 그건 아직 옛날 건데. 그래도 그게 여전히 우리 실험실에서 파워풀합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만든 최초의 프로그램이 최일록 박사 프로그램인데. 파도, 바람, 조류에 노출되어 있는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느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에 못지않게 훨씬 더 높은 정밀도와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컴퓨터도 아마 굉장히 성능도 낮으셨을 거고, 수조도 아마 작은 상황이었고, 검증 데이터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그런 그 기술들을 미리 그 앞날을 내다보고 만들어 놓으셔갖고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날 너무 귀찮은데, 그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실험실에서 여러 제자들하고 같이 했고요.
옛날 솔로몬 왕이 그 세상 문제를 다 알았대요. 근데 모르는 게 네 가지 있었대거든요. 첫째가 뭐냐면은 어떻게 독수리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느냐. 이게 공기역학의 문제. 두 번째는 뱀이 어떻게 바위를 진행해 갈 수 있냐. 이게 점성역학의 문제고. 세 번째가 그 어떻게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냐. 이게 조선과학의 문제거든요. 보통 독일 병정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조금 엄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별명을 붙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독일 병정보다는 독일 장교 조금 뭐 한 단계 그 승진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학생한테 야, 왜 독일 장군이라고 하지 않고 장교로 했냐 했더니 아, 장군보다 장교가 발음이 더 좋은데요 라고. 교수님께서 가르치던 부위체역학이라고 하는 수업의 노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초죽음이 돼서 나왔죠. 수업 시간에 너무 엄격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면에서 비슷했어요. 교수님 제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노트래요. 그게 뭐예요? 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 시연수 박사. 거기 시험지도 있어요. 예. 아, 신 박사가 그 76학번이니까 거의 초기의 제자이고요. 1980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부임한 첫 해였습니다. 첫 번 대학원 강의, 그러니까 76학번들이 그때 대학원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1학년 때 제가 맡았던 과목이 부유체역학으로 선박이라든가 해양군정들이 이제 그 바다에 떠가지고 파도를 만나면은 어떠한 거동을 보이고 그거에 대한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래간만에 이걸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고 상당히 반갑네요. 요게 요 부유체역학 과목의 시험지였던 것 같습니다. 요것이 기말고사 이런 내용으로 시험을 본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필탁고사고요. 이 필탁고사는 제가 한 60% 정도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한 10% 정도는 이제 한 학기에 레포트를 한 서너 개 정도 요구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구술 시험을 보거든요. 그 학생들이 제일 그 어렵게 생각했던 것이 구술 시험인 것 같은데요. 오럴 테스트는 사실 악명이 좀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죠. 선생님께서 저희 뇌 속을 빈 공간을 찾아서 다니시는. 근데 송 박사 말 잘한다 아주. 네. 문학적인 표현을. 사실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결국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거를 아마 깨우쳐 주시려고. 사람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상당히 큰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자세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참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난 덕분에 그나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생겼죠? 여기 보이는 배들은 주로 컨테이너 선들. 특히 여기서 설계를 잘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발버스 바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만드는 파도하고 여기서 만드는 파도가 서로가 상쇄되게끔 요 크기하고 위치를 잘 둬야지 조파 저항이 줄어듭니다. 준비 오케이 스타트.
봅시다. 여기는 겨울 되면 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조종하는 학생들 또 세팅하는 학생들이 추워가지고 결국 여기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전기골로 한두 개 놓고서는 손을 갖다 이렇게 호호호 하면서 이게 작업을 했거든요. 열심히 하는 게 미덕이었죠. 뭐 조국 근대화 그러면서.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흥공업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대망의 100억 불 수출 신화를 창조했고 중화공업 육성책이 결실을 거두면서 전자,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기계류 등 중화학 제품이 수출 주력 상품으로 떠올랐으며 또 처음에는 영국 바클리 은행에서 이제 그 설비 작품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기술 도입을 했는데 그 기술은 지금 막 신생 조선소로 올라오고 있는 일본이 갖고 있는 기술보다 조금 못하다 하는 것을 곧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조선 기술을 폐기하고 일본의 조선 기술을 갖다가 전환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런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배를 점점 만들면서 그러한 그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직접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모두 다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컨테이너, LNG. 이건 자켓. 그 아까 보여줬던 FPSO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만든 최대가 그 FPSO 한 척의 가격이 19억 2천만 불이요. 거의 우리 돈 하면은 2조 한 척 가격이고요. 현대, 대우, 삼성 다 만들고 있고요. 조선업은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고요. 기술 자립도가 90%가 넘거든요. 본 시추선들은 수심 3,000m 하부에 그 해저 광구를 깊이 10km까지 시추 탐색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 초일류의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난 30년간 최양수 선생님이 해주신 기술 지도 또 많은 그 전문화된 어떤 제자들 그분들의 공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계 도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시작했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설계 자립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결국 일본에 이제 기술 의존을 해가지고 거기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대만은 아직도 세계적인 조선국이 되지 못한 이런 요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경험도 없고 실력이 좀 없었지만 처음부터 설계를 자립화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조선 기술자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설계에 자립해서 지금은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좋은 설계를 하는 설계를 해야지 전체 이러한 그 공정을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그 자재라든가 적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선주가 원하는 그대로 맞춤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다 설계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설계를 자립화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고 그것을 자립화하도록 만든 우수한 기술 인력자, 우수한 젊은 설계자 거기에 이제 대학이 우수한 인력을 공급했던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고요.
그 당시에 해양석유가 이제 그 막 개발되면서 이쪽에 이제 새로운 학문 분야가 형성됨으로써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정규 수업에 다룬 것 갖고는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논문을 갖다가 이제 서로 한번 윤곽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이제 졸업 논문 쓰니까 그런 논문에 대한 연구의 진전도 좀 점검할 겸 이제 그룹 세미나가 필요했는데 주중에는 뭐 강의도 하고 또 뭐 회의도 나오고 또 외부에 무슨 그 학회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도저히 시간 내기가 어려가지고 그래서 토요일 날 그날은 이제 하루 종일 비워놓고서는 아주 점심도 사 먹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자유롭게 아주 여유 있게 그 세미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토요일 날 노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던 학생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서서는 뭐 다 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다 약이 됐고 대충대충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려고 주말도 거의 없으시다시피 하셨고요. 그래서 세미나가 토요일 날 하게 된다면 뭐 학생들도 그 시간에 무조건 나와서 일주일 내내 준비했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풀어내야 되는 시간이 됐고요. 학문에 추천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저희들한테 공부에 대한 요구는 대단하셨죠. 그 저희 모든 시간들이 공부에 이어지도록 교수님께서 요구하셨고 또 체크하셨고 또 저희들 혼내기도 하시고 또 많이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1등입니다. 물동량이 좀 적어서 그렇지 올해 다시 중국 걸 뺏어와가지고 1등이고요. 또 저희가 만나면 이제 매일 하는 얘기가 앞으로 얼마 동안 우리가 세계 1등을 할 거냐, 최소한 50년 하자, 잘 노력하면 가능할 것도 같고요. 무슨 그림이 나오려나? 저게 제가 대구에 피 나갔을 때 찍은 사진 같은데요. 근데 저 사진을 보고서 사람들이 대통령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전 그때 대통령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요. 중학교 들어왔더니 그 학교에 도서관이 잘 설비되어 있어가지고 책들이 많았는데 세계 지리, 역사, 여행 이런 쪽에 대한 책을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이 어떠한 경로로 통해서 갔었는지, 그 다음에 또 대항해 때 엘케 왕자가 동아프리카를 어떻게 갔고, 또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와서 인도까지 왔던 이런 거에 대한 책 기록이 너무 흥미 있어가지고 제 그 관심이 바다 쪽으로. 조선공학과 입학을 하고 배에 대해서 배우니까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를 만들자, 그러한 그 배를 만드는 설계를 하자는 것이 제 대학에서의 그 꿈이었고요. 특히 이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교육이 67년에 시작됐는데 1차와 달리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화학 육성 정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점을 뒀던 것이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공업, 더불어서 조선산업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조선산업이 막 가능성을 보일 때였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를 만드는 그런 가능성도 앞으로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적분 방정식이거든요. 이 방정식을 보니까 조파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탄을 금치 못해가지고요. 그 독일의 크라우스 에가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뒤에 파도가 이렇게 예쁘게 생기는데 그 파도를 계측해가지고 배에 작용하는 조파 저항을 수학적으로 멋있게 이제 유도하는 그러한 논문이어가지고 아 이것이 내가 앞으로 전공해야 할 분야다. 보통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수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우리 문학에서 이러한 압축된 언어로 절제해서 사람의 감정을 표시하는 걸 시라고 한다면은 자연 과학 분야에서 자연의 진리와 법칙을 아주 압축된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 수학이거든요. 조파저항도 파도가 만들었을 때 에너지가 어떻고 하면 힘들지만 E = RV 금방 R이 조파저항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학의 힘이거든요. 아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마침 이제 미련공대에 해양구조물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 큰 게 있으니까 그쪽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쪽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관심이 많았었고 또 그쪽도 저의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76년에 함부르크를 떠나가지고 뮌헨 공도로 옮기게 됐고요. 함부르크 대학에서 했던 조파저항은 상당히 좀 좁은 범위인데 해양구조물 신뢰성 해석은 상당히 넓은 학문 영역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한다는 그러한 개척적인 기분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 당시에 조선 입국하면서 전소가 많이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전소에 취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은사님인 돌아가신 황영월 교수님께서 베를린에 있었던 국제회의에 참가하신 다음에 뮌헨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대한민국 조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 은사님 말을 제가 거역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황정월 선생님의 추천에 따라 가지고 제가 부임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조선공학에 관련된 교과목에다 덧붙여가지고 해양공학 교과목들을 개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조선공학과 안에서 해양공학 관련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해양공학이 뭔지 하는 해양공학 개론을 처음 개설했고요, 학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양구조물에 대한 해석, 마지막에는 그러한 구조물을 어떻게 설계할까 하는 해양구조물 설계, 또 설치된 구조물이 제대로 좋은 상태에 있는지를 갖다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ROV, AUV라고 하는 무인 잠수정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한 관련된 걸로 해양 장비 설계라는 교과목도 제가 개설을 했습니다. 수업명은 해양공학 특론이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뉴만 교수보다, 뉴만 교수의 책보다 교수님의 그 강의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뛰어넘는 그런 강의셨어요. 본인께서 그동안 공부해 오셨던 것을
전부 그 수업에 녹여서 가르쳐 주시고, 그 수업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선배들도 이제 박사과정, 대학원 2학년 그런 선배들도 와서 들었는데, 그 선배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혼나셨죠. 박사과정이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핀잔도 들으셨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그 선배들이 또 수업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수업이 너무 좋아서. 그 전에 이제 조선공학과였다가 교수님이 오시면서 해양 쪽에 관련돼서 한국에 기틀을 마련하셨고, 그 이후에 조선과들이 다 조선해양공학과로 계층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 후반에 해양 강국으로서 정말 그렇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큰 기틀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륙국 탐사 40년 만에 산유국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질광구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있는 곳 여기 우리나라 소유의 첫 번째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인 두성호, 우리가 보유한 첫 번째 그 반잠수식 시추선이라는 그런 데서는 상당한 그 의미가 있죠. 저 같은 반잠수식 시추선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제가 특화된 것은 뭐냐면은 저 구조물이 이제 높이가 한 6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판 넓이가 130에 150m 정도 되는 큰 구조물이 엄청난 큰 파도가 왔을 때도 어떻게 성능이 좋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성능 개선 쪽에 주로 제가 한 일입니다. 왼쪽으로. 조금 왼쪽으로. 그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이 시드니 항구를 들어가다가 그냥 바닥에 좌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도대체 이 현상을 조선공학자들이 한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여러 사람이 풀었는데 정확한 답을 얻질 못했어요. 제가 마치 이제 85년에 MIT에 그 안식년으로 갔을 때, 그 MIT의 메이 교수가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비선형의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은 이제 Match the Asymptotic Expansion Method라고 해가지고 뭐 정합 정근 섭동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방법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거의 정답에 가까운 답을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 많이 이제 주목했던 그런 논문이고요. (1980년대) 교수님께서 대우조선 방문하셔가지고 당시에 사진을 찍고 저녁에 이제 같이 교류의 시간을 갖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세미나 때가 아니라 20년 전에 대우조선 건설 단계 때 추억을 담은 사진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선생님이 제가 만났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정신을 좀 놓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인가 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우연한 기회에 그 어떤 회식 자리를 가셨는데 그 옆에 있던 우리 회사 그 도쿠에서 탑재일을 하는 그 작업하시는 분 150명쯤이 회식하는데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으신 거죠. 근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을 좀 격려해주고 싶으신 마음에 150명을 다 1대1로 건배를 하신 겁니다. 그 한 분이 저한테 그 한 잔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이제 한 잔 마시고 한 잔을 드렸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네 잔도 받으셔.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 잔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땀을 흘려가지고 고생하셔가지고 해양구조물 하나가 이제 탑재가 완료돼서 그 선박이 이제 수출되고 그래가지고 또 해역에 가가지고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 인류의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기쁨의 처음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저도 무척 기뻤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공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술잔을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와, 2달 만에 왔는데 이제 배가 거의 다 완성이 됐네요. 정말 멋있네요. 단청이 특히 예쁜데요. 멍에도 아주 예쁘게 나와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한일 간의 외교에 썼던 조선통신사선이 12번 항해를 했는데 이 배는 복원할 때 숙정 때 8차 조선통일사를 모델로 해가지고 일단 완벽하게 복원을 하고 이 배는 실제 1대1의 배이고 외관을 보게 되면 조선통일사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한 배여가지고 고선박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홍박사, 아이고 축하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이제는 뭐 이제 거의 배가 완성이 됐네요. 예, 거의 90% 완료가 됐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좀 한지 느낌 납니까? 아유. 이제 26일이면 이게 다 끝납니다. 예. 아니 그때부터 시작이지 뭐 또 다른 시작. 예. 아주 내년 또 일본과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직접 일본 쪽하고 날짜 약속을 했어요. 날짜 약속을 안 했는데 현해탄을 내가 걷는다라고 그렇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통신사 제 13차 항해가 그래서 어디까지 항해할 거예요? 일단 1차는 이제 대마 스시바까지 항해를 하고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선공학적으로 풀이셔서 항해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많이 연구하는 그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이 배가 일본 현해탄을 걸 때 어떠한 항해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구조 속에서 배가 항해할 수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명동에 사보이 호텔이라고 있었는데요. 거기 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숙식을 하면서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거북선의 선형을 제도를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천자포, 지자포 같은 포신의 설계를 하고요. 그 실어 담는 당차 설계하는 이런 일을 한 달 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요. 지금도 그 현충소에 가시면은 그때 만든 6분의 1짜리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우면서 와 이것도 그 우리 문화 계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한번 해보시죠. 교수님 한번 진짜 한번 해볼까요? 예. 우연 30도, 자연 20도. 이와 같은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어제 설계를 제작을 잘 하셔가지고 이거 잘 움직이네 이게.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회전이 잘 되네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수중에서 발굴된 선박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선수의 구조가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의 구조가 형태가 아주 독특한 형태가 출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출토된 형태를 누군가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생각나는 게 최항순 교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직접 서울에서 달려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다가 고증도 해주시고 특히 조선통일사선에서도 선형을 잡을 때 선생님이 없었으면 아마 이 선형도 저희들이 잡지 못했을 겁니다. 최항순 교수님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전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선 연구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빨갛게 안흥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태안반도입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난행랑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도 풍파가 심해가지고 배 난파가 많이 됐던 그런 지점이어가지고 그 태안선이라든가 마도 1호, 2호, 3호선이 다 근흥항 근처에서 발견이 됐고요. 엄청난 반응을 보였죠. 아마 일반인들의 관심은 이제 배가 발견된 것도 배지만 고려 청자가 3만 점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 일반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그러한 그 배인데 저희 조선과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문헌상에 나와 있던 조운선이 이렇게 그 1000년 동안의 바다 밑에 갇혀 있다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본 그러한 그 뜻깊은 그런 배였습니다. 발견 당시에 배 길이가 7.3m 정도 남아 있는데 이물하고 고물 요 길이를 갖다가 추정해 보면은 대략 한 10m 정도의 배고 요 배의 그 총톤수를 계산해 보면은 한 10톤 정도의 이러한 그 배로 추정이 되는데요. 바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항진하는지 이런 조선공학적인 계산을 제가 했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한 판인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파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살이하고 똑같이 파도는 한번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러한 것이 파형인데 제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에가스 교수 논문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독일 유학을 가서 에가스 교수의 지도를 받은 것은 뭐 아주 파도의 높은 정점에서의 좋은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 근무하면서 아주 훌륭한 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좋은 업적 남겼던 것은 또 파도의 높은
고점에 있었던 그 상황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소망은 제 전공 분야인 조선해양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열과성을 다해서 임했고, 그래서 뭐 조그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